VOA 세계뉴스입니다. 존 포데스타 미국 기후특사가 중국을 방문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포데스타 특사는 왕이 외교부장 류전민 기후변화 사무특사와 각각 회동한 뒤 6일 기자들에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금 마련 등의 사안에서 여전히 약간의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이번 회담에서 접점을 찾기 위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온난화의 원인 중 절반을 차지하는 메탄 등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미중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포데스타 특사는 또 기후변화 관련 개발도상국 지원 문제를 주요 의제로 해 오는 11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릴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29차 당사국 총회와 관련해서도 훌륭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는 개발도상국의 이산화탄소 절감을 지원하고 각종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국제금융기구 녹색기후기금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그 밖의 주요 개발도상국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관련 기금 확대 노력이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함으로써 현재의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는 부유국들의 부담 의무를 경감시키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해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늘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100분간 진행한 정상회담에서 지난 2년간의 한일 관계 발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특히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영내 평화와 안정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러북 밀착 상황 등에 대해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며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나아가 한일 관계 개선이 미한일 3국 협력 체계의 발전과 한일 중 프로세스 재활성화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졌음을 재확인하는 한편 퇴임 뒤에도 기시다 총리가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역할을 맡고 노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두 정상이 중단된 정부 간의 협의체를 재가동하고 신규 협의체를 출범하는 등 각계각급에서 활발히 소통하면서 경제안보,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넓혀나가고 있음을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간 실질적 협력 성과 발굴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출입국 간소화 조치 등 양국 국민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초강력 태풍 야기가 오늘 중국과 베트남을 통과하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태풍 중심 최대 풍속 시속 234km에 달하는 것으로 관측된 야기가 이날 오후 중국 남부 하이난성을 지나 베트남 쪽으로 서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하이난성과 광둥성 외에 홍콩과 마카오, 베트남의 공항과 학교, 기업, 그리고 교통망이 폐쇄 조치됐습니다. 하이난성에서는 오전 11시 30분 현재 주민 약 42만 명이 대피했다고 현지 당국은 전했습니다. 하이난성 기상당국은 이날 정오부터 다음 달 정오까지 하이난성 북부 해안 지역을 따라 해수면이 150에서 230cm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했으며 섬 북부 하이커우시는 해일과 폭우로 인해 심각한 침수를 겪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베트남 당국도 야기가 관통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임시 대피소로 피신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야기는 필리핀 북부지방을 지나면서 최소 16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야기는 올해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태풍 중 가장 강력하며 지난 7월 대서양에서 발생했던 최대 등급인 5등급의 허리케인 베릴에 이어 올 들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열대성 사이클론으로 기록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어린이들의 해외 입양 중단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입양을 위해 오는 외국인의 3대 내 동일 세대 혈족 자녀나 양자의 입양 외에 중국은 입양을 위해 해외로 자녀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오 대변인은 이 같은 조치가 중국 정부가 국제적 추세에 따라 일관되게 국제 입양 정책을 조정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입양 절차에 이미 들어간 경우에 이 정책이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6일 금요일 VOA 뉴스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교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퇴임을 앞두고 한국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미한일 협력을 심화시킨 토대가 된 한일 간 관계 개선과 협력의 모멘텀을 이어가자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국 방문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미한일 3국 관계가 공동 안보와 이익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한 양국이 북한 핵 위협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고위급 회담인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회의에서 논의한 건 중대한 진전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구름 많습니다. 한때 소나기 오는 곳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7에서 22도, 최고기온은 18에서 31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 0.5m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퇴임을 앞두고 오늘 한국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미한일 협력을 심화시킨 토대가 된 한일 간 관계 개선과 협력의 모멘텀을 이어가자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정상회담 결과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 간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군요. 어떤 발언이 있었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 두 사람의 견고한 신뢰를 기반으로 지난 한 해 반 동안 한일 관계는 크게 개선됐다며 총리님과 함께 일궈온 성과들이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런 한일 관계 개선은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협력을 체계화하고 심화시키는 결정적인 토대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한일 간, 한미일 간 협력을 계속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저와 기시다 총리님이 쌓아온 양국 협력의 긍정적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있다며 더 밝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양측 모두가 전향적인 자세로 함께 노력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함께 힘을 모은다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내년엔 한일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기시다 총리는 어떤 발언을 했나요? 기시다 총리도 오늘날 전략 환경 하에서 양국 간 긴밀한 공조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국제사회 전체에 있어서도 큰 이익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내다보면서 양국 간 협력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방향을 확인하고자 한다며 양국 관계의 과실을 양국 국민이 구체적으로 실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기자,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네, 김태효 한국국가안보실 1차장은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은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한 한미일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캠프 데이비드 협력체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장은 두 정상이 북한 도발 등에 대비한 공조의 중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각종 도발에 대비한 양국 간 공조 강화를 얘기했고 북한이 러시아를 뒷배 삼아 도발하지 못하도록 냉정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자고 공감하였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으로 이어지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원한다고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도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 바 있다며 이번 윤 대통령의 독트린도 이 목표를 향한 관심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일 간 여전히 민감한 게 과거사 문제인데 관련 발언은 없었습니까? 김태효 차장은 브리핑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일본 정부가 1998년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즉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한 역대 정부 역사인식을 계승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기시다 총리의 강제징용과 관련한 발언을 전했습니다.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 자신은 당시 가혹한 환경 아래 많은 분들이 대단히 고통스럽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김 차장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작년 3월 윤 대통령이 큰 결단을 내린 후 양국 교류와 상호 이해가 증진된 것을 반갑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또 여전히 양국 간 어려운 현안이 존재하나 발전과 전향적 자세로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며 양국 미래 평화 번영을 위해 지도자가 해결해 나가야 하고 다음 총리가 누가 되든 한일 관계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양국이 미래 세대에게 좋은 유산을 남겨주도록 힘을 모으자고 말했습니다. 네. 기시다 총리가 퇴임을 얼마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회담은 사실상 두 정상의 고별 회담이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윤 대통령 취임 후 12번째로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으로 총 1시간 4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통역만 배석한 소인수 회담에 45분가량 소요됐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는 27일 치러질 집권 자민당 총재선거에 불출마하기로 해 총재선거 뒤에는 총리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셔틀 외교 취지에 따라 성사됐고 윤 대통령 취임 후 기시다 총리와 갖는 12번째 양자회담이자 올 들어 3번째 한일 정상회담입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기시다 총리는 내일 일본으로 떠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퇴임을 앞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한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미한일 3국 관계가 공동 안보와 이익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시다 총리가 미국의 특별한 친구였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과 관련해 미국, 한국, 일본 간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3국 관계는 공동안보와 공동이익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4일 기시다 총리의 방한에 대한 BOE의 이메일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하며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바탕으로 결속된 우리는 동맹인 한국, 일본과 세계에서 가장 시급한 도전 과제를 다루는데 초점을 맞춘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의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대통령실은 3일 기시다 총리가 오는 6일부터 7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는 27일 실시되는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로 이번 방한이 총리로서는 마지막이 될 전망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기시다 총리는 미국의 특별한 친구였다며 우리는 그의 굳건한 파트너십과 비전 있는 리더십에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의 리더십 아래 일본과 미국은 미일 동맹을 더 높은 차원으로 격상시키고 양국의 공동 가치와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시다 총리가 지난 4월 워싱턴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고 의회에서 연설한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총리로서 그의 개인적 용기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용기와 함께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미국, 일본, 한국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의 후임자와 협력해 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향한 공동의 비전을 발전시키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전문가들은 기시다 총리의 퇴진 이후에도 미한일 공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최근 BOA에 미한일 모두 그 어느 때보다 훌륭한 협력을 구축하기 위해 상당한 정치적 자본을 투자해왔다며 특히 현재 동아시아의 안보 정세가 이러한 협력을 견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데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 대학 동아시아학 교수는 한일 관계가 여전히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취약하다며 전략적 협력보다는 전시와 과거사 문제 등이 여전히 민감한 쟁점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나이더 교수는 차기 일본 총리가 누가 되든 역사 문제와 역사적 정의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한 양국이 북한 핵 위협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처음으로 고위급에서 논의한 것은 중대한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논의를 통해 한국 내 핵무장론을 억제하고 동맹의 강력한 억지력을
한국 국민에게 확실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조은정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 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5일 VOA와 영상 인터뷰에서 제5차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EDSCG 회의에서 미한 양국이 북한 핵 공격에 대한 시나리오 기반 논의를 한 것을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It seemed that they had a scenario-based discussion on a potential U.S.-South Korea response. 피터스 연구원은 이러한 논의가 차관급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점을 주목하며 이는 북한의 고조된 핵 위협에 대한 양국의 엄중한 대응을 반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4일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EDSCG 회의에는 미국 측에서 보니 젠킨스 차관과 카라 아베크롬비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이, 한국 측에서는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조창래 국방 정책실장이 참석했습니다. 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번 회의에서 이전보다 더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고 평가하며 최초로 북핵 위협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 기반의 토의를 실시함으로써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군비통제 비확산센터의 존 에라스 선임정책국장도 5일 VOA와 통화에서 미한 양국이 최초로 북핵 위협 상황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억제와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이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점점 더 강력해지는 핵 위협과 수사적 공격이 이러한 논의를 이끈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 think that we're seeing more and more nuclear threats and extreme rhetoric coming from the north. 에라스 국장은 북한의 핵 사용 가능성이 여전히 낮더라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처음으로 북핵 위협 시나리오를 논의한 것은 확실히 북한 김정은 정권의 수사가 증가하는 데 대한 반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를 지낸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도 VOA와 영상 인터뷰에서 이번 회의에서 시나리오 기반 대응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ere's a recognition that, of course, the North Korean threat is very real. It's something that cannot be. 맥스웰 부대표는 북한의 위협은 매우 실질적이며 결코 덮어둘 수 없는 문제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불량 핵 국가라는 현실을 인정해야 하며 모든 당사자는 북한의 잠재적 행동에 대비할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미국과학자연맹 FAS의 애덤 마운트 선임연구원은 미한 동맹이 이제서야 북한의 핵 위협 시나리오를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이번 회의를 매우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했습니다. Well, it's a long overdue step that the alliance is finally now simulating North Korean nuclear use. 그러면서 이 단계에 도달하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의 일반 국방관리들과 핵협의그룹 NCG의 비상계획 입안자들과 핵무기 전문가들 모두가 다양한 종류의 핵 위협에 대해 동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실제로 작업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마운트 연구원은 이러한 논의가 지속되면서 동맹이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운트 연구원은 이번 회의에서 다시 제기된 정권 종말 경고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한 동맹이 북한에 비해 핵과 재래식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북한을 종식시키는 과정에서 북한이 나머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That having been said, there's really no way to be confident that we can end the North Korean regime without North Korea using 마운트 the rest of its 연구원은 nuclear 따라서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양국 대통령이 내린 가장 중대한 결정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중국을 분쟁에 끌어들일 위험을 높이고 일본과 다른 미국의 영내 파트너들에게도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국방부 국방정책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정권 종식 선언은 미국 정책의 실수라면서 이런 선언이 북한의 극단적인 대응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f they detonated a nuclear weapon, they should be severely punished. But ending that regime implies that Kim Jong-un no longer has any 오헨런 reason for 연구원은 restraint.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그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정권을 종식시킨다는 것은 김정은이 이후의 행동을 자제할 이유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많은 한국인과 미국인을 죽이려고 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 계속되는 핵무장 여론에 대해 마운트 연구원은 동맹 간 이러한 상세한 논의를 통해 미한 당국자들이 한국의 정치권과 전문가 집단, 일반 국민들에게 동맹의 강력한 대북 억지 태세를 더 잘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n a crisis, when the threat levels rise, there's no chance the United States would turn tail and go home. In fact, 마운트 연구원은 위협 수준이 높아지는 위기 상황에서 미국이 꼬리를 내리고 돌아갈 가능성은 없다며 오히려 위협이 커질수록 미국의 공약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실을 한국에 지속적으로 알려야 핵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의 핵무장은 한국과 미국 모두의 이익에 반하는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도 한국의 지도자들이 핵무장이 초래할 문제를 이해하고 대중을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t's up to the U.S. to ensure strategic reassurance of South Korea and strategic resolve that we will use. 그러면서 핵무기 사용을 포함해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이 보유한 모든 능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전략적 결의를 보장하는 것이 미국의 역할이라며 이러한 전략적 확신과 결의를 계속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라스 국장은 한국의 핵무장 여론과 관련해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지도자들이 항상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미국과 한국 모두 한국의 핵무장과 상충되는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바꾸려면 엄청나게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히 말하자면 미국은 다른 국가들이 추가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특히 미국의 핵 우선 아래에 있는 조약 동맹국의 경우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적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미 핵 역량을 충분히 과시했기 때문에 굳이 대선 시점에 추가 실험을 할 필요가 없다는 분석입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5일 북한이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추가 핵실험을 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며 하나는 기술적 측면에서 핵무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시험하기 위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정치적 측면에서 다른 나라들의 자신들의 핵 역량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북한은 이미 핵무기 설계와 전달 수단 등을 공개한 터라 굳이 추가 핵실험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자신들의 역량을 충분히 과시했다는 겁니다. One reason is actually to test that the nuclear device works properly. This is one and maybe the most important technical.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또 현재로서 북한은 7차 핵실험에 대한 압박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풍계리 핵실험장이 완공되고 난 후 미국 고위 인사가 한국이나 일본을 방문하거나 양자회담이나 군사훈련이 있을 때마다 많은 싱크탱크들은 북한이 기술과 역량을 과시하기 위해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북한은 아직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현재의 정치적 기술적 환경에서도 핵실험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오늘 16일부터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제68차 IAEA 정기총회에 앞서 지난달 26일 제출한 북한 안전조치 적용 보고서에서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에 위치한 북한의 핵실험장은 언제든 핵실험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양국은 4일 워싱턴 DC에서 제5차 양국 외교국방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EDSCG 회의를 갖고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전후로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북한이 언제든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준비를 마치고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북한은 6차례의 실험을 통해 핵폭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면서 북한은 미사일 성능을 시연했으며 이를 통해 한국과 영내 전 지역이 사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굳이 이 시점에 핵실험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So they have demonstrated that they, in 6 tests that they are able to do nuclear detonations. 이어 북한 미사일의 사거리 안에 있는 한국과 일본 등 영내에 이미 많은 미군과 미국 민간인들이 있는 만큼 이는 미국에 충분히 위협적이며 현재로서는 굳이 미 본토를 겨냥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성능 개선을 위해 7차 핵실험에 나설 이유가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 대선 결과를 기다려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을 보고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아마도 미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핵실험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아마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일 때 어떤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고 판단하는 시점에 핵실험을 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I think the North Koreans would probably not choose to do it near the election. I think they would probably, if they were going to use the test politically, they'd probably do it at a time.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핵무기 설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미 실험을 마친 핵무기를 제조하는데 집중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와 새로운 전략적 관계를 구축하고 있고 추가 핵실험으로 전 세계의 비난을 받고 싶지 않을 수도 있으며 핵실험 장소가 준비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미 대선을 전후해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적다면서도 만약 이후라도 7차 핵실험을 한다면 북한은 새로운 또는 더 진전된 핵무기 설계에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들은 분명히 실험에서 뭔가를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y could gain confidence in a new or more advanced nuclear weapon design. So they can definitely learn something from a test. 북한은 이미 다양한 핵무기 설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만약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더 새롭고 진전된 핵무기 설계를 개발하려는 경우가 될 것이라고 올브라이트 소장은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5일 밤부터 6일 새벽까지 260여 개의 쓰레기 풍선을 띄운 것을 식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서울, 경기 지역에 떨어진 풍선은 140여 개입니다. 합참은 확인된 풍선의 내용물은 종이류와 플라스틱병 등 쓰레기라며 분석 결과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4일 밤부터 5일 새벽 그리고 5일 오전 9시쯤부터 낮 12시쯤까지 풍선을 날려보내 이틀 새 3차례나 한국에 쓰레기 풍선을 보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암호화폐 탈취 행위를 불법 무기자금 조달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4일 북한 정권은 암호화폐 탈취를 단지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 자금 조달에 필수적인 수단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이 북한의 사이버 외화벌이가 지난해까지 7년간 13억 달러를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부유의 관련 질의에 최근 몇 년 동안 북한 국제 제재를 회피하고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사이버 범죄에 점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며 암호화폐 탈취와 자금 세탁은 이런 전략의 중요한 부분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북한의 이런 사이버 범죄 및 암호화폐 탈취에 전방위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 정부는 북한의 사이버 범죄와 암호화폐 탈취에 대응해 제재 사법 조치, 국제 공조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국무부에서는 관할 구역 내 민간 기업을 이런 종류의 악성 사이버 활동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의 사이버 활동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국제 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17년 이후 7년 동안 북한이 사이버 활동을 통해 13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였다고 추정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 미 정부 자료를 토대로 북한이 지난해 러시아에 152mm 포탄 약 93만 7,500발, 122mm 포탄 약 18만 7,500발,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KN-23 9발, KN-24 9발을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협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폭로하였으며 여기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한 탄도미사일과 기타 물자의 불법 이전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 파트너와 함께 이런 협력을 촉진한 단체와 개인에 대해 제재를 부과해왔다며 이런 활동을 폭로하고 지적하는 건 러시아와 북한의 행동과 국제법 위반에 대해 공개적으로 책임을 묻기 위한 우리 노력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무기 수출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지만 북한과 러시아는 관련 의혹을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주원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5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북한의 불법 사이버 위협에 대응한 제7차 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회의는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되는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통한 북한의 수익 창출 역량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을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세스 베일리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와 이준일 한국외교부 한반도 정책국장이 각각 미국과 한국의 수석 대표로 참석했으며 양국 15개 정부부처와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를 방지하고 막기 위해 그리고 방위 부분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스파이 활동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 IT 인력 관련 기반 시설과 네트워크를 해체하기 위해 광범위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실무그룹은 북한의 위협에 취약한 국가들을 위한 외교적 지원 조율과 정보 공유, 역량 구축에도 초점을 맞췄다고 대변인실은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와 한국 외교부는 지난달 27일 뉴욕에서 북한 가상 자산 세탁 차단 미한 공동 민관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북한 사이버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가상화폐 탈취 등 사이버 공격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2022년 2월 7일 홈페이지에 우리는 잊지도 않은 우리의 사이버 공격, 가상화폐 절취설을 내돌리는 미국의 비열한 행위를 우리 국가의 이미지 훼손으로 주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과 도전으로 보고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강제 노동을 통해 벽돌 등 7개 품목의 상품을 계속해서 생산하고 있다고 미국 노동부가 지적했습니다. 중국 본토와 러시아에서도 북한 노동자들이 강제 노동에 동원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이 생산하는 인듐에도 아동 노동으로 만든 원료가 사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노동부는 5일 발표한 2024 아동노동 또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목록 보고서에서 북한이 계속해서 강제노동을 통해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강제노동을 통해 벽돌과 시멘트, 석탄, 금, 철, 섬유, 목재 등 7개 품목의 상품을 계속해서 생산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노동부는 또 중국 본토의 오징어 가공시설에서 1,000명 이상의 위구르족 등 박해받는 소수민족들이 강제노동에 투입되고 있다면서 북한 노동자들도 이런 노동에 투입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징어 가공회사와 정부기관들은 자주 강압적인 인력 모집에 관여하고 노동자들의 이동과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며 노동자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러시아의 목재 생산에도 북한 노동자들의 강제노동이 사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부는 경련으로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는데 2년 전 발표한 10차 보고서에서도 북한이 강제노동을 통해 7개 품목의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강제노동은 처벌의 위협 아래 비자발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동이나 용역을 뜻합니다. 국제사회는 강제노동을 현대판 노예의 일환으로 보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 OHCHR은 지난 7월 발간한 북한 강제노동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의 제도화된 강제노동은 심각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주민들은 광범위하고 다층적인 강제노동 시스템을 통해 통제와 착취를 당하고 있다면서 이 시스템은 국민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강제노동은 국가의 공짜 노동력의 원천이 되고 국가가 주민을 통제, 감시, 세뇌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의 국제법에 반하는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폐지하고 모든 형태의 노예제와 유사 관행을 철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책임 규명을 위해 국제사회가 국제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을 조사하고 기소할 것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었습니다. 워싱턴의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HRNK의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강제노동은 대단히 심각하다면서 북한 정권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북한 엘리트들이 외부 세계로부터 경화와 사치품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국민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데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강제노동에 의존하는 정권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Forced labor in North Korea is extraordinarily serious. The North Korean regime relies on repressing, oppressing, and exploiting.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북한의 강제노동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는 주로 중국, 러시아, 중동 세 곳에서 벌어진다면서 주로 건설과 벌목 현장, 섬유산업 등에 주로 파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강제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북한의 강제노동이 사용된 제품이 수입되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이번 11차 보고서에서 아동노동과 강제노동을 통해 82개 국가 및 지역에서 204개 품목의 상품이 생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는 납과 니켈, 폴리염화비닐, 오징어 등 이전에 노동 착취가 확인되지 않았던 37개 품목 상품과 한국, 벨라루스, 네덜란드, 모리셔스 등 4개국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보고서는 볼리비아에서 인듐의 원료인 아연을 생산할 때 아동 노동을 이용하는데 한국에서 생산하는 인듐이 이런 아연을 사용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2022년 볼리비아에서 3억 8,500만 달러 상당의 아연 농축물을 수입했는데 여기에 아동 노동으로 생산한 아연이 포함됐으며 인듐 생산에 사용됐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퇴임 후 설립한 부시 센터가 탈북민들을 초청해 북한 인권 연수회를 개최했습니다. 탈북민들이 북한의 자유를 위한 차세대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텍사스에 위치한 부시 센터가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및 인권 옹호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북한 인권 연수회를 최근 개최했습니다. 부시 센터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행사에는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를 비롯해 13명의 탈북민들과 북한 인권 활동가들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시 센터는 이날 행사 개최 취지에 대한 BOA의 서면 질의에 올해 행사는 북한인권법 제정 20주년을 앞두고 열렸다면서 탈북민들이 북한 주민의 인권을 옹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고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탈북민들이 자유북한을 위해 헌신하는 차세대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이 지난 2004년 10월 서명한 북한인권법에 따라 미국에 온 최초의 탈북민 중 한 명으로 이번 북한인권 연수회를 기획한 조셉 김 부시연구소 연구원도 탈북민 역량 증진을 돕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For me, that growth means helping others. So have a role in that program. And this 이어 억압적인 북한 정권을 탈출해 자유세계인 미국과 한국에 정착한 많은 탈북 청년들이 지금도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역량 개발에 앞장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연수를 통해 젊은 탈북 대학생들에게 지식과 기술을 제공해 그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북한의 자유를 위해 헌신하는 차세대 지도자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라고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부시 센터는 이번 연수회에 참가한 13명의 탈북민 중 상당수가 2024 북한 자유장학금의 수혜자였다면서 젊은 탈북민들이 연수를 통해 서로 교류하고 경험을 나누는 기회를 가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글로벌 리더십 행정학 석사 과정을 밟으며 지난해 부시 센터 장학생으로 선발됐던 이현승 글로벌 피스 파운데이션 연구원은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부시 센터의 이 같은 지원이 탈북민 역량 강화에 큰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희한테는 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 북한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부시 센터는 2017년부터 북한 자유장학금을 통해 35만 달러의 장학금을 84차례에 걸쳐 탈북민들에게 수여했으며
올해 6월에도 9명의 미국 거주 탈북민 학생들에게 $50,000의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최근 북한이 수해 책임을 물어 여러 간부를 처형했다는 소식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의 추천을 받은 탈북 난민을 수용할 의사도 재확인했습니다. 인권 전문가는 북한이 수해 책임을 희생양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공정한 재판 없이 이뤄지는 처형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5일 북한이 최근 수해 책임을 물어 다수의 간부를 처형한 동향이 있다는 한국 국가정보원의 발표와 관련해 북한에서 공개 처형 건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공포와 억압 환경이 심화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BOA의 관련 질의에 북한의 사법체계의 투명성과 공정성, 책임이 부족한 데 대해 여전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공정한 재판을 포함한 적법 절차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정원은 지난 4일 북한이 7월 말 평안북도와 자강도 일대에서 발생한 수해 책임을 물어 다수의 간부를 처형한 동향이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중에는 자강도 노동당 책임비서 강봉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7월 31일 당 정치국 비상확대회의에서 당과 국가가 부여한 책임적인 직무 수행을 심히 태공함으로써 용납할 수 없는 인명피해까지 발생시킨 대상들에 대하여서는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면서 책임자 처벌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책임자 처벌과 관련한 구체적인 소식은 전해진 바 없지만 그동안 탈북민 등의 증언과 유엔기구 등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에선 공정한 재판 없이 자의적 구금과 고문, 공개 처형 등이 자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또 지난 한 해 동안 엘리트층의 탈북이 늘고 있지만 북한법은 탈북과 탈북 시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특히 정부 관리들에게는 더욱 엄격하다면서 탈북민의 가족도 이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민들이 다른 나라에 도착하면 해당 국가가 이들을 보호하고 고통을 완화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꼭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탈북 난민 수용 의사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대변인은 우리는 유엔 난민 기구의 추천을 통해 탈북민을 미국의 난민 프로그램에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 침해와 학대를 문서화하며 북한의 초국가적 억압에 대응하는 한편 북한으로의 독립적인 정보 유출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HRNK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수해지역 간부 처형과 관련해 북한 김정은 정권은 단순히 희생양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ust looking for scapegoats for 희생양, that's all. That's how North Korea works. The regime, the supreme leader, never assume. 이어 그것이 북한의 작동 방식이며 정권의 최고 책임자는 결코 책임을 지지 않으며 항상 희생양을 찾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심각한 자연재해를 입었고 이는 당 간부들의 책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희생양을 찾아 그들을 처형했다는 설명입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또 공정한 재판 절차 없는 북한 고위 관리들의 처형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북한인권위원회는 고위 관리의 처형을 기록해왔다며 고위 관리들은 GPU-4 대공포로 처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execution of senior officials, we have documented this here at HRNK. Senior officials have been executed. 이어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로 적법 절차도 없었고 제대로 된 재판도 없었다며 이런 처형은 반인도 범죄이자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013년 12월 당시 김정은의 고모부로 정권 2인자였던 장성택을 처형할 때도 고사총을 사용했고 2015년 4월 김정은 앞에서 졸았다는 이유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공개 처형 때도 고사총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번 수해 책임자들이 어떻게 처형됐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폴란드와 체코 정부가 최근 한국 정부가 주최한 납북자 가족 공청회와 관련해 각각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폴란드는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에 대한 지지를, 체코는 악화되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폴란드 외무부는 최근 한국에서 열린 납북자 가족 공청회와 관련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계속 지지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약속했습니다. 폴란드 외무부 대변인은 VOA의 관련 논평에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안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이번 공청회에 자국 대표단이 참석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 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와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주요 관심사라며 폴란드는 인권 문제에서도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유엔이나 유럽연합 등 국제 포럼에서 채택된 여러 국제문서에 명시된 북한의 기본적인 인권 이행을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며 폴란드는 이러한 주제에 대해 가능한 한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체코 정부는 이번 공청회와 관련해 북한 인권 상황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는 우려를 강조했습니다. 체코 외무부 대변인은 VOA의 관련 질문에 북한의 인권 상황과 많은 관련 주제들은 다자 포럼이나 양자 협력에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관여해온 부분이라며 체코는 유엔 인권 이사회뿐 아니라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된 공동 성명과 이유 성명에도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체코는 북한 상황을 다룰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 내 인도적 상황과 인권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중대한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추가적인 증거들에 대해 여전히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달 29일 국제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한국통일부가 주최한 행사로 납북자 가족들이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미국, 필리핀, 남북한과 모두 수교한 국가들의 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피해 가족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오는 11월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리의 인권 검토에서 납북자와 억류자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요청하며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 6명의 생사 확인을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수해로 유실된 주택 부지가 축구장 100개 면적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복구 작업이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됐지만 속도가 매우 더딘 것으로 보입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북한 평안북도 의주군과 위화도 일대에서 최근 대규모 수해 복구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플래닛랩스가 지난달 28일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수해 복구 인력이 머무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천막촌 모습이 담겼습니다. 파란색과 주황색, 하얀색 등으로 구분되는 이들 천막촌은 수십 수백 개가 모여 있어 우주에서도 쉽게 식별됩니다.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천막촌은 8월 중순부터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천막촌 주변에선 인위적으로 깨끗하게 정리된 공터가 확인되는데 수해로 인해 유실된 주택이 철거되면서 생긴 공간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위화도 서쪽 지점에서는 수백 채의 주택이 사라지고 넓은 공터로 변한 모습이 뚜렷이 드러납니다. VOA가 의주군과 위화도 일대를 찍은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수해 직후까지 주택 등 건물이 남아있다가 최근 공터로 변한 지대는 최소 8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실된 주택 부지의 총 면적은 약 67만 제곱미터에 이르며 이는 국제규격 축구장 100개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로 인해 수천 채의 주택이 유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의주군과 위화도 일대에서만 이 정도 규모의 피해가 확인된 만큼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수해가 진정된 지난달 8일까지만 주택단지가 형성돼 있던 자강도 시중읍의 한 지점은 이달 3일자 위성사진에선 공터로 변해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지역으로 조사 범위를 넓히면 훨씬 많은 유실지가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유실된 건물을 아직 철거하지 않은 경우까지 더하면 실제 수해 피해 면적은 더 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 수해로 인한 사망 실종자 규모를 1000에서 1500명으로 추산한 한국 언론 보도를 공개적으로 강하게 비난한 바 있습니다. 구병삼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수해가 그만큼 심각하고 이로 인한 흉흉한 민심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려는 의도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대규모 수해 피해로 전 사회적 역량을 동원해야 하는 비상 상황에서 비난의 대상을 외부로 돌림으로써 민심 이반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현재 대부분의 피해 지역은 주택이 철거되고 공터로 남아있으며 새로운 주택이 들어선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수재민들이 정상적인 주거지를 되찾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수재민들은 한 달 넘게 임시 천막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의 지원 제안에도 불구하고 자력 복구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의 정성학 영상분석센터장은 앞서 VOA에 북한에서 수해가 매년 반복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의 지원을 정치적인 문제로 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도자 체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백성들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고 그 백성들 굶주리면서 부지해 주는 게 그게 지도자의 할 책무죠. 미국 국무부도 최근 북한 주민들의 생존과 복지를 돕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VOA 뉴스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구름 많습니다. 한때 소나기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7에서 22도, 최고기온은 18에서 31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앞바다는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m이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구름 많겠습니다. 평양 21에서 30도, 안주 20에서 29도, 남포 21에서 30도 되겠습니다. 평안북도 자강도 구름 많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오후에 맑아집니다. 신의주 19에서 28도, 수풍 17에서 26도, 강계 15에서 25도 되겠습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구름 많겠습니다. 해주 22에서 29도, 용연 20에서 29도, 개성 22에서 31도, 사리원 21에서 30도, 신계 19에서 30도 되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구름 많겠습니다. 함흥 16에서 29도, 장진 11에서 23도 되겠습니다. 해산은 오후에 맑아집니다. 10에서 21도 기록하겠습니다. 원산은 하루 종일 구름 많습니다. 19에서 27도 되겠습니다. 평강 오전 한때 소나기 오겠습니다. 18도에서 28도 되겠습니다. 함경북도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아집니다. 청진 15에서 24도, 선봉 15에서 24도, 삼지연 7에서 18도 기록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많습니다. 오전 한때 비 오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오후 모두 0.5에서 1m 일겠습니다. 먼바다도 오전 오후 모두 0.5에서 1m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오후 모두 0.5m 일겠고요. 먼바다는 오전 오후 모두 0.5에서 1m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뉴스입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존 포데스타 미국 기후특사가 중국을 방문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포데스타 특사는 왕이 외교부장, 유전민 기후변화 사무특사와 각각 회동한 뒤 6일 기자들에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금 마련 등 사안에서 여전히 약간의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이번 회담에서 접점을 찾기 위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온난화의 원인 중 절반을 차지하는 메탄 등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미중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포데스타 특사는 또 기후변화 관련 개발도상국 지원 문제를 주요 의제로 해 오는 11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릴 UN 기후변화협약 제29차 당사국 총회와 관련해서도 훌륭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는 개발도상국의 이산화탄소 절감을 지원하고 각종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국제금융기구인 녹색기후기금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그 밖의 주요 개발도상국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관련 기금 확대 노력이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함으로써 현재의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는 부유국들의 부담 의무를 경감시키고 있다면서 우려를 표명해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늘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100분간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지난 2년간의 한일 관계 발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특히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영내 평화와 안정을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러북 밀착 상황 등에 대해 서로 긴밀히 소통하며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나아가 한일 관계의 개선이 미한일 3국 협력 체계의 발전과 한일 중 프로세스 재활성화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졌음을 재확인하는 한편 퇴임 뒤에도 기시다 총리가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역할을 맡고 노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두 정상이 중단된 정부 간 협의체를 재가동하고 신규 협의체를 출범하는 등 각계 각급에서 활발히 소통하면서 경제안보,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넓혀나가고 있음을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 성과 발굴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출입국 간소화 조치 등 양국 국민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초강력 태풍 야기가 오늘 중국과 베트남을 통과하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태풍 중심 최대 풍속이 시속 234km에 달하는 것으로 관측된 야기가 이날 오후 중국 남부 하이난성을 지나 베트남 쪽으로 서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하이난성과 광둥성 외에 홍콩, 마카오, 베트남의 공항과 학교, 기업 그리고 교통망은 폐쇄에 조치됐습니다. 하이난성에서는 오전 11시 30분 현재 주민 약 42만 명이 대피했다고 현지 당국은 전했습니다. 하이난성 기상당국은 이날 정오부터 다음날 정오까지 하이난성 북부 해안 지역을 따라 해수면이 150에서 230cm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했으며 섬 북부 하이커우시는 해일과 폭우로 인해 심각한 침수를 겪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베트남 당국도 야기가 관통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임시 대피소로 피신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야기는 필리핀 북부를 지나면서 최소 16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야기는 올해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태풍 가운데 가장 강력하며 지난 7월 대서양에서 발생했던 최대 등급 허리케인 베리에 이어 올 들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열대성 사이클론으로 기록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어린이들의 해외 입양 중단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 입양을 위해 오는 외국인의 3대 내 동일 세대 혈족 자녀나 양자의 입양 외에 중국은 입양을 위해 해외로 중국 자녀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오 대변인은 이 같은 조치가 중국 정부가 국제적 추세에 따라 일관되게 국제 입양 정책을 조정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입양 절차에 이미 들어간 경우 이 정책이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해선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의 정책 변경은 최근 2년 연속 인구가 감소하면서 2015년까지 시행해온 한자녀 정책을 중단하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고심해온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중국 내 민간 입양단체 CCI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이 국제 입양 문호를 개방한 1992년 이후 전 세계 가정에서 16만 명 넘는 중국 아동을 입양했으며 이 중 8만 2천 명은 미국으로 입양됐습니다. 러시아군이 밤사이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한 공격을 또다시 감행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현지 주지사들에 따르면 북동부 하르키우에서는 이날 아침 리우보틴 마을에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이 가해져 3명이 부상하고 주택들이 파손됐습니다. 동부 드니프로에서도 2명이 부상하고 송전선과 가스관 등 기반시설들이 영향을 받았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